결혼 3년 차. 매년 추석이면 나는 남편과 8시간을 운전해 경상남도에 있는 시가로 내려간다. 매년 나는 혼자 부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전을 부치고 온몸에 기름 냄새를 뒤집어 쓴 채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내어간다. 그동안 남편과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야구 중계를 본다. 나는 그게 결혼 생활의 전부인 줄 알았다. 이번 추석, 시어머니가 내 캐리어를 방에서 끌어내 거실 소파에 던지며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올해는 아가씨가 남자친구 데려온다니까 넌 여기서 자라. 나는 옆에 서서 아무 말도 없는 남편을 쳐다보았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스마트폰을 보는 척하고 있었다. 나는 웃었다. 쓴 웃음이 아니라 정말로 웃겨서 나온 웃음이었다. 나는 캐리어를 집어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등 뒤에서 남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디가? 서울 워커힐 호텔. 스위트룸.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당신은 거기서 전이나 잘 부치세요, 여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언제나 행운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스마트폰 화면 속 메모장이 환하게 켜져 있고 가장 최근 기록의 날짜는 7일 전이었다. 2023년 9월 22일. 시어머니가 가족 단톡방에 음성 메시지를 보냄. 장조림, 잡채, 삼색전, 도라지 무침을 준비해 오라고 지시함. 말투, 명령조. 서윤아의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멈췄다. 2초 후, 그녀는 메모 앱을 닫고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3분기 결산 보고서로 창을 전환했다. 엑셀 파일 속 숫자들은 훈련 잘 된 병사들처럼 O와 열을 맞춰 정연하게 늘어서 있었다. 그녀의 삶이나 결혼 생활과는 다르게 말이다. 스마트폰이 다시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한재혁. 그녀는 그 이름 3글자를 3초 동안 응시했다. 사무실 천장의 시스템 에어컨이 웅웅거리며 돌아갔고 그 바람에 뒷목의 피부가 뻣뻣하게 당겨왔다. 옆자리 후배가 택배 확인 전화를 하느라 잔뜩 낮춘 목소리가 공간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다. 여보세요. 엄마가 이번 추석 차례상은 사대봉사로 모셔야 한다고 하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재혁의 목소리에는 유나에게 지극히 익숙한 억양이 배어 있었다. 그것은 상이나 부탁이 아니었다. 이미 결제 도장이 찍힌 통보사항을 그저 입을 빌려 전달하는 그런 말투였다. 휴가 미리 내서 좀 일찍 출발하자. 사대봉사면 전 부칠 양이 2배는 될 거야. 재료 미리 사두고. 유나는 모니터 우측 하단의 달력을 보았다. 3분기 결산 마감일은 추석 연휴 바로 전날이었다. 그녀는 2주 연속 밤 9시까지 야근을 이어오고 있었고 뒷목 근육은 누르면 뚝뚝 소리가 날 정도로 굳어 있었다. 알겠어. 아, 그리고 엄마가 신신당부하시는데 생선은 돔으로 하고 지난번처럼 냉동 쓰지 말래.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생물로 사다가 얼음 채워서 가져오라는데. 알겠어. 그럼 끊어. 응. 재혁이 전화를 끊었다. 통화 시간 1분 14초. 유나는 스마트폰을 뒤집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머그잔에 반쯤 남은 식은 아메리카노 위에는 기름기 낀 얇은 막이 떠 있었다. 마치 굳어버린 권태처럼. 그녀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혀뿌리에서 쓴맛이 확 퍼져나갔다. 그녀는 다시 스마트폰 메모장을 열었다. 폴더의 이름은 참을인 일기였다. 처음 이 폴더를 만들 때 그녀는 이름 때문에 고민했었다. 처음엔 시가 기록이라고 적었다가 너무 업무 보고서 같아서 지웠고 순환기라고 고쳤다가 너무 드라마틱한 것 같아 다시 지웠다. 결국 정한 이름이 참을인 일기였다. 이 단어가 가장 정확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저 참는 것. 그것은 아주 구체적인 근육 운동이었다. 어금니를 꽉 깨물고 배에 힘을 주고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억지로 위장으로 밀어넣어 위산으로 녹여내는 과정이었다. 폴더 안에는 날짜별로 빽빽한 기록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2021년 추석 첫 해. 시어머니가 차례 지낼 때 참석한 친척들 한 명 한 명에게 큰 절을 올리고 술을 따르라고 시킴.
총 12명, 마룻바닥에 40분 넘게 무릎 꿇고 있어서 오른쪽 무릎에 멍이 듦. 넷째 숙모가 도시 며느리라 저라는 폼이 영 어설프다고 함. 남편은 내내 한마디도 안 함. 2022년 설날. 시어머니가 떡국 먹는 자리에서 시아버지, 아가씨, 아주버님네 식구들 다 있는 앞에서 말함.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배가 아직도 납작해서야 원. 누구 문제인지 모르겠네. 큰형님 옆에서 웃음. 남편은 고개 숙이고 밥만 먹음. 나중에 차에서 왜 가만히 있었냐고 물으니 덤마가 원래 그렇잖아. 내가 한 귀로 듣고 흘려라고 함. 2022년 추석.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전 뒤집는 법이 틀렸다며 20분간 잔소리함. 중간에 아가씨가 음료수 가지러 들어왔다가 쓱 보고 그냥 나감. 전 부치기 끝나고 온몸이 쑤심. 팔에 기름 튀어서 화상 자국 4군데 생김. 2023년 설날. 시어머니가 넷째 숙모 앞에서 알도 못 낳는 암탉이라고 함. 정확한 워딩 기록. 자리에 시아버지, 남편, 아가씨, 넷째 숙모 부부 있었음. 아무도 반박 안 함. 부엌에서 설거지하다가 물 틀어놓고 울었음. 녹음 파일 저장됨. 폴더의 맨 아래에는 일기가 아닌 캡처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네이버 검색 결과 화면이었다. 검색어, 강남가사 소송협의 이혼 상담. 검색 시간은 3개월 전 새벽 2시 17분. 그날 재혁은 야근이라며 새벽에 들어와 씻지도 않고 쓰러져 잤다. 그에게서 소주와 삼겹살 냄새가 진동했다. 유나는 그 옆에 누워 눈을 말똥말똥 뜬 채 남편의 코 고른 소리와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를 번갈아 들으며 그 검색어를 입력했었다. 캡처 아래에는 변호사의 명함 사진이 있었다. 김 변호사. 강남가정법률사무소. 유나는 폴더를 위아래로 스크롤하며 모든 항목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은 뒤 다시 모니터 속 엑셀 파일을 마주했다. 3분기 데이터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제출해야 했다. 그 전에 그녀는 노량진에 가서 싱싱한 돔 3마리를 사고 장조림과 잡채를 만들고 이틀 휴가를 내고 8시간 동안 차를 타고 경상남도 함양군으로 내려가 에어컨도 없는 부엌에 쭈그리고 앉아 4대 조상을 위한 전을 부쳐야 했다. 그녀는 커서를 다시 엑셀표로 옮겼다. 숫자는 그녀를 욕하지 않는다. 무릎 꿇고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그녀의 자궁을 비우지도 않는다. 숫자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체면을 지킬 줄 아는 존재니까. 새벽 4시 38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유나는 눈을 떴다. 정확히 말하면 거의 잠들지 못했다. 어제 퇴근 후 곧장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가서 축축한 바닥을 1시간 가까이 헤맨 끝에 단골 가게 아주머니에게서 돔 3마리를 골랐다. 아주머니는 내장을 손질하며 물었다. 제수용이지. 유나가 네라고 하자 아주머니는 얼음을 가득 채운 비닐로 생선을 3겹이나 꼼꼼히 포장해 주었다. 마치 갓난아기를 감싸듯 능숙한 손놀림이었다. 새댁이 고생이 많네. 아주머니의 한숨 섞인 말에는 같은 여자로서 느끼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마포 아파트로 돌아온 시간은 밤 9시. 유나는 홈웨어로 갈아입자마자 부엌으로 들어갔다. 장조림용 고기는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한번 데쳐낸 뒤 간장, 배즙, 대파, 마늘을 넣은 육수에 넣어 약한 불로 3시간 동안 졸여야 했다. 고기를 불에 올린 뒤에는 잡채 재료 손질을 시작했다. 시금치, 당근, 목이버섯, 고사리, 양파. 재료마다 따로 데치고 따로 볶아 밑간을 한 뒤 마지막에 당면과 버무려야 했다. 채를 써는 데만 40분이 걸렸다. 도마 위에서 식칼이 규칙적으로 퉁, 퉁, 퉁 소리를 냈다. 마치 기계적인 심장 박동 소리 같았다. 재혁은 10시 반에 들어왔다. 그는 부엌 입구에 서서 쓱 보더니 고생하네 한마디를 던지고 욕실로 들어갔다. 씻고 나온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게임을 시작했다. 이따금 게임 속 총소리와 함께 웅얼거리는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왼쪽, 왼쪽. 어머해. 유나는 새벽 1시까지 부엌에 서 있었다. 장조림이 완성되자 집 안 가득 간장과 설탕이 졸아든 달큰한 냄새가 찼다. 그녀는 고기를 결대로 찢어 반찬통에 차곡차곡 담았다.
잡채도 버무려 다른 통에 담았다.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는데 젓가락을 쥐고 오래 젓느라 손가락 관절이 붉게 부어오른 게 보였다. 모든 음식을 보낸 가방에 담아 현관 옆에 두었다. 그리고 씻고 누웠다. 재혁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이불을 가슴까지만 덮고 입을 살짝 벌린 채 고른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알람은 4시 45분에 맞춰져 있었지만 유나의 몸은 4시 38분에 자동으로 깨어났다. 마치 타이머가 설정된 기계처럼 작동 시간이 되자 전원이 켜진 것이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몇 분간 냉장고 모터 소리를 들었다. 그 낮고 웅웅거리는 소리는 이제 이 집의 배경음이 되어버렸다. 그녀가 잠 못 이루는 밤마다 흐르는 검은 강물처럼. 새벽 5시 정각, 두 사람은 출발했다. 동트기 전 마포의 거리는 잿빛 푸른색이었다. 편의점 불빛만이 유리문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고 점호는 조간신문을 정리하고 있었다. 유나는 보낸 가방을 뒷좌석에 캐리어를 트렁크에 싣고 조수석에 앉았다. 안전벨트의 금속 버클이 쇄골에 닿자 차가운 느낌에 목을 움츠렸다. 재혁이 시동을 걸었다. 내비게이션이 말을 시작했다. 현 위치에서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까지 안내를 시작합니다. 예상 소요 시간은? 재혁이 화면을 터치하자 내비게이션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8시간 32분. 경부고속도로 방향 정체가 심합니다. 재혁이 숨을 들이마셨다가 코로 길게 내뿜었다. 추석이니까 뭐. 그의 말투에는 마치 이 상황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한 체념이 섞여 있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자 차는 가다 서기를 반복했다. 5차선 도로 전체가 붉은 미등으로 가득 차서 마치 거대한 발광벌레가 느릿느릿 기어가는 것 같았다. 유나의 무릎 위에는 보낸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서 장조림과 잡채의 냄새가 미미하게 새어나와 차량 에어컨 특유의 플라스틱 냄새와 섞였다. 위장이 살짝 조여들었다. 재혁은 블루투스 스피커로 노래를 틀었다. 유나가 모르는 남자 아이돌 그룹의 노래였다. 베이스가 둥둥거리며 차 문 안쪽 플라스틱 판을 진동시켰다. 그녀는 노래를 바꿔달라고 하지 않았다. 결혼 첫 해부터 알고 있었다. 이 차는 공동 명의지만 블루투스는 오직 재혁의 휴대폰에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6시 40분, 재혁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가 핸들에 있는 통화 버튼을 누르자 블루투스 표시등이 파랗게 깜빡였다. 엄마. 유나는 창밖을 보았다. 경부고속도로 양옆의 방음벽은 회색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가끔 초록색 표지판이 스쳐 지나갔다. 일부러 들으려 한 건 아니었지만 차량 스피커의 성능이 좋지 않아 민 여사의 목소리가 찌그러진 철사처럼 틈새로 비집고 나왔다. 날카롭고 급했다. 걔한테 전 부칠 때 기름 꼭 들기름 쓰라고 해라. 지난번에 무슨 옥수수유인가 썼다며? 망신스러워서 진짜. 넷째 숙모가 기름 바꿨냐고 대놓고 묻더라니까. 재혁이 건성으로 대답했다. 응. 그리고 도라지, 너무 굵게 썰지 말라고 해. 지난번엔 손가락만 해서 집어지지도 않더라. 응, 말해둘게. 생선은 생물로 샀대. 냉동 샀대. 노량진 가서 생물로 사왔대. 그나마 다행이네. 작년에 그 냉동 생선, 해동하니까 손뭉치처럼 돼서 부치니까 다 부서지더만. 김집사 앞에서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재혁이 전화를 끊었다. 차 안에는 약 5초간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재혁이 한마디를 던졌다. 무겁지도 않고 오히려 가벼운 투였다. 마치 메모장에 체크 표시를 하듯. 엄마가 신경 좀 쓰래. 유나는 창밖을 응시했다. 앞차들이 반차체만큼 움직였다가 다시 멈춰섰다. 브레이크 등이 켜졌다 꺼지고 다시 켜졌다. 그녀의 시선은 차창을 넘어 고속도로변에 홀로 서 있는 가로수에 머물렀다. 나뭇잎들이 벌써 노랗게 변하기 시작해 아침 햇살 아래서 건조하고 피곤해 보였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참는 것도 화난 것도 아니었다. 그저 할 말이 없었다. 3년이다 해야 할 말은 참을 인일기 속에 이미 다 적혀 있었다. 그 글자들이 그녀 대신 말하고 그녀 대신 기억하고
그녀 대신 어금니를 악물어 주었다. 무릎 위 보냉 가방 속 장조림이 미지근한 온기를 뿜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6시간 동안 서서 만들어낸 온도였다. 차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다. 오후 1시 7분, 차는 드디어 함양읍 내의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양옆으로 낡은 주택들이 늘어서 있었고 전봇대의 전선들은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어지럽게 얽혀 있었다. 담벼락에는 색이 바랜 정당 홍보 포스터와 이삿짐 센터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공기 중에는 시골 특유의 냄새가 났다. 흙 냄새, 말린 고추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끓이고 있는 된장찌개 냄새. 재혁이 마당에 차를 세우는 순간 유나의 어깨가 저절로 움츠러들었다. 의식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마치 꼬리를 밟힌 적 있는 고양이가 그 장소를 지날 때 등을 둥글게 마는 것처럼. 2층짜리 양옥집은 작년과 똑같았다. 외벽의 미색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회색 시멘트가 드러나 있었고 2층 난간에는 젖은 수건 몇 장이 미풍에 흔들리고 있었다. 마당에는 화분들이 일렬로 놓여 있었다. 선인장과 알로에가 교대로 놓인 모양새가 마치 민 여사 본인처럼 강박적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었다. 유나는 트렁크에서 캐리어와 보냉 가방을 꺼냈다. 재혁은 자기 백팩 하나만 달랑 메고 앞장서서 대문을 밀고 들어갔다. 녹슨 철대문이 끼익 하고 둔탁한 소리를 냈다. 유나는 1년에 2번 그 소리를 듣는데 들을 때마다 무언가의 감옥 문이 열리는 소리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그 안으로 밀려 들어갈 차례였다. 현관. 그녀는 허리를 숙여 신발을 벗었다. 현관 바닥은 짙은 갈색의 모조석 타일이었는데 타일 틈새에는 10수년간 수많은 신발 밑창이 남긴 거무튀튀한 때가 끼어 있었다. 유나는 자신의 운동화 코가 밖을 향하도록 가지런히 정리하고 신발장 가장 아래 칸 구석에서 슬리퍼를 꺼냈다. 작년 추석 때 가져왔던 그 슬리퍼였다. 한 번 빨아서 넣어둔 것이라 바닥이 딱딱하게 굳어있어 발을 넣자마자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거실 마룻바닥에 발을 디디자마자 진한 향 냄새가 코를 찔렀다. 너무나 익숙한 냄새였다. 민 여사는 제사 때마다 거실 불단 앞에 향을 피우며 공간을 정화한다고 했지만 그 향은 절에서 맡는 맑은 나무 냄새가 아니었다. 싸구려 화학향료가 섞인 달짝지근하고 매캐한 연기 냄새였는데 한 번 베면 머리카락과 옷에서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았다. 민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팥죽색 실내복 위에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고 머리는 검은색 집게핀으로 올려 묶은 상태였다. 맞은편에는 유나가 모르는 동네 아주머니가 앉아 있었는데 두 사람 앞 탁자에는 믹스커피 2잔과 슈퍼에서 파는 꿀꽈배기 과자가 놓여 있었다. 민 여사는 무언가 말하고 있었다. 현관에 들어서는 사람이 딱 들을 수 있을 만큼의 크기지만 굳이 너한테 한 말 아니다라고 발뺌할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로. 유나는 거실 중앙으로 걸어가 짐을 내려놓고 허리를 숙였다. 90도 각도로 굽힌 채 2초간 멈췄다. 어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민 여사의 눈꺼풀이 한 번 들썩였다. 딱 한 번이었다. 그 눈빛은 마트의 바코드 스캐너처럼 유나의 얼굴을 훑고 지나갔다. 빠르고 기계적이고 온기라고는 없었다. 그러고는 다시 동네 아주머니에게 시선을 돌리며 입꼬리를 아주 살짝 움직였다. 단 한 글자. 콧소리로 뱉어낸 외마디였다. 고생했다 도, 길 안 막히더냐 도, 배고프지, 뭐 좀 먹어라 도 없었다. 그저 더 한마디뿐이었다. 그러고는 턱짓으로 부엌 쪽을 가리켰다. 재료는 부엌에 다 있다. 생선은 아직 손 안 댔어. 유나가 허리를 펼 때 척추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뚝 소리가 났다. 그녀는 동네 아주머니에게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는 예의상 웃어 보였지만 그 시선은 유나의 얼굴에 1초 정도 더 머물렀다. 묘하게 뜯어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마치 민 여사가 평소 묘사하던 그 서울 며느리와 실물을 대조해보는 듯했다. 유나는 고개를 돌려 재혁을 찾았다. 그는 이미 현관에 없었다. 운동화는 신발장 옆에 삐딱하게 벗어 둔 채였다. 2층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 닫히는 소리가 났다.
재혁은 제 옛방으로 숨어 들어간 것이다. 놀란 물고기가 바위 틈으로 쏙 들어가듯. 유나는 캐리어를 들고 2층 방의 짐부터 풀려고 했다. 8시간 반 동안 차에 시달린 탓에 허리 아래 근육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딱 10분만 침대에 누워 척추를 펴고 싶었다. 10분이면 충분했다. 그러고 나면 내려가서 생선을 다듬고 도라지를 까고 그녀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가 캐리어를 끌고 계단 입구로 향했다. 바퀴가 마룻바닥을 구르며 드르륵 소리를 냈다. 손잡이를 쥔 손바닥은 이미 땀으로 축축했다. 9월의 경상남도 공기는 꽉 짠 뜨거운 물수건처럼 피부에 끈적하게 달라붙었다. 그때 누군가 앞을 막아섰다. 계단 3번째 칸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는 사람. 한수정. 28살, 재혁의 여동생. 현재 무직이며 부모님과 함께 이 집에 산다. 그녀는 유나가 한눈에 브랜드를 알아볼 수 있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유나네 회사에서 수입하는 브랜드의 작년 가을 겨울 컬렉션이었고 정가는 120만 원이었다. 유나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다. 수정은 직업이 없고 수입도 없다. 저 옷은 민 여사가 사줬거나 아니면 그녀는 자기 명의로 된 가족 카드를 떠올리고 위장이 쿡 쑤시는 것을 느꼈다. 수정의 뒤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금태 안경에 짙은 남색 폴로 셔츠를 입고 있었다. 기대 박힌 작은 로고는 골프웨어 브랜드였다. 남자의 태도에는 묘한 여유가 흘렀다.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꽂고 턱을 살짝 든 채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여자친구 집에 처음 인사 오는 자리지만 본인 조건이 나쁘지 않으니 굳이 긴장할 필요 없다는 식의 미소였다. 어머, 언니 오셨어요. 수정의 목소리는 달았다. 설탕의 단맛이 아니라 인공 감미료의 단맛이었다. 너무 가볍고 매끄러워서 혀에 닿는 맛과 위장에서 소화되는 맛이 전혀 다른 그런 종류의 달콤함. 인사하세요. 제 남자친구 민호 씨예요. 대구에서 치과해요. 수정은 치과라는 단어의 볼륨을 살짝 높였다. 마치 가격표의 숫자를 굵은 펜으로 덧칠하듯이. 뒤에 선 남자가 유나에게 고개를 까딱하며 안녕하세요 라고 했다. 유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캐리어 손잡이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수정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아마 거울 보고 연습했을 각도였다. 120만 원짜리 원피스의 목선이 가장 돋보이는 각도였으니까. 언니, 있잖아요. 민호 씨가 오늘 자고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언니랑 오빠는 거실에서 자래요. 유나는 손잡이를 놓지 않았다. 어차피 소파 넓잖아요. 수정이 덧붙이며 웃었다. 그 웃음에는 아주 정교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악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선의는 절대 아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언니도 알지? 우리 서로 합리적인 척 넘어가자는 식의 웃음. 유나는 머릿속으로 집 구조를 빠르게 그렸다. 2층 방 3개 시부모님 안방. 불가능. 재혁의 옛날 방. 좁지만 침대는 있으니 둘이 잘 수 있다. 수정의 방. 수정과 치과의사 남자친구. 하지만 수정은 전마가라고 했다. 내 생각인데 나 우리끼리 상의해봤는데 가 아니었다. 엄마가 그러라는데. 이 집에서 그 3글자는 대법원 판결보다 강력한 최종 선고였다. 번복 불가, 항소 불가. 유나의 시선이 수정의 얼굴을 지나 계단 위쪽을 향했다. 복도 끝 굳게 닫힌 방문 뒤에는 재혁이 있다. 그녀의 남편. 아까 차 안에서 덤마가 신경 좀 쓰래라고 했던 남자. 지금 문 뒤에 숨어 뭘 하고 있는지 모를 그 남자. 알겠어, 유나가 말했다. 그녀는 캐리어 손잡이를 놓았다. 유나는 캐리어를 끌고 2층으로 올라가 재혁의 옛방 앞에 섰다. 문은 닫혀 있었다. 똑똑. 그녀가 문을 두드렸다. 나무 문에 부딪힌 손마디 소리가 빈 깡통을 두드리는 것처럼 공허하게 울렸다. 안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발소리가 들렸다. 짧고 질질 끄는 면 양말을 신고 바닥을 딛는 둔탁한 소리. 문이 틈을 보이며 열렸다. 문틈으로 재혁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의 표정은 복잡하게 뒤섞인 혼합물 같았다. 찔림, 회피,
그리고 아주 희미한 애원. 유나는 그 표정을 수도 없이 봐왔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억지로 선택을 강요받을 때마다 그의 얼굴엔 저런 표정이 떠올랐다. 마치 두 물살 사이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부표처럼. 유나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방은 좁았다. 6평도 안 될 것 같았다. 벽에는 재혁의 고등학교 시절 야구 포스터가 붙어 있었는데 모서리가 말려 올라가 있었다. 옷장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대학 때 입던 낡은 점퍼 몇 벌이 걸려 있었다. 창문은 한 뼘 정도 열려 있었는데 9월의 열기가 그 틈으로 스며들어 방 안에 배어있는 퀴퀴한 곰팡내와 뒤섞였다. 바닥에는 싱글 매트리스 하나가 깔려 있었다. 유나는 매트리스를 내려다보았다. 처량할 정도로 좁았다. 폭 90cm짜리 표준 싱글 사이즈. 그 위에 짙은 파란색 낡은 이불 하나와 베개 하나가 놓여 있었다. 베개는 딱 하나였다. 엄마가 수정이 모처럼 남자친구 데려왔는데 우리가 좀 이해하자시네. 등 뒤에서 재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반성문을 읽는 학생처럼 낮고 기운 없는 목소리였다. 유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매트리스만 노려보았다. 그럼 나는? 그냥 하룻밤이잖아, 재혁이 말했다. 그는 자나라는 끄듬을 살짝 올렸다. 무거운 상황을 어떻게든 가볍게 들어 올려보려는 듯이. 너는 거실 소파에서 자고 내가 여기서 잘게. 내일이면 가잖아. 유나가 몸을 돌려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문가에 서서 한 손으로 문틀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무의식적으로 옷자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가 0.3초 정도 유나와 마주쳤다가 뜨거운 것에 대인 듯 튕겨나가 방구석의 허공을 맴돌았다. 유나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왜 하필 내가 거실이고 수정이 남자친구가 방이 아닌가? 저 매트리스에서 둘이 껴안고 자면 안 되나? 시아버지가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지나다니는 거실에 며느리를 재운다는 게 무슨 뜻인지 생각은 해봤나? 하지만 그녀의 눈에 재혁의 손이 들어왔다. 문틀을 쥐었다 폈다 하는 그의 오른손. 손톱 밑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저 싱글 매트리스, 저 싱글 이불, 저 베개 하나. 재혁이 준비한 게 아니었다. 민 여사가 깔아둔 것이었다. 민 여사는 애초에 한 사람분의 잠자리만 봐두었다. 유나가 이 방에서 잘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재혁은 그 배치를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베개 하나를 더 가져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알겠어, 유나가 말했다. 오늘만 벌써 두 번째 달겠어 겼다. 처음은 수정에게 한 말이었지만 이번엔 의미가 완전히 달랐다. 수정에게 한 말은 원치 않은 택배를 어쩔 수 없이 수령한다는 뜻이었다면 이번엔 확인이었다. 이 가족 구조 안에서 재혁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한 것이다. 그는 유나의 남편이 아니라 민 여사의 아들이었다. 그 두 신분 사이에는 거대한 협곡이 있었고 재혁은 영원히 저 건너편에 서 있었다. 유나는 방에 더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돌려 캐리어를 끌고 복도로 나왔다. 복도는 조용했다. 수정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 남자의 낮은 웃음소리와 수정의 애교 섞인 말꼬리가 들려왔다. 시부모님 안방문도 닫혀 있었고 문틈으로 따스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다. 이 집의 모든 문은 닫혀 있었고 그 문 뒤에는 침대와 이불과 베개가 있었다. 8시간 반을 운전해 이곳에 온 사람, 6시간 동안 장조림과 잡채를 만들어 온 사람인 그녀에게 배정된 곳은 오직 거실 소파뿐이었다. 그녀는 복도에 잠시 서 있었다. 그때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다. 민 여사의 목소리였다. 계단을 타고 선명하게 올라왔다. 일부러 낮추지도 높이지도 않은 딱 은혜 집 안방에서 하는 평범한 목소리 톤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한 톤은 2층에 있는 누구라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다. 우리 수정이 남자친구가 대구에서 크게 치과를 한다네. 민 여사가 동네 아주머니에게 말하고 있었다. 꾹꾹 눌러 담으려 해도 흘러넘치는 자랑기가 목소리에 배어 있었다. 월 수입이 700만 원은 넘는다나 봐. 게다가 서울대 치대 나왔대. 어머, 대단하네. 아주머니가 맞장구 쳤다. 그렇지.
우리 수정이가 아직 자리는 못 잡았어도 인물이 훤하잖아. 성격도 싹싹하고. 남자들은 다 그런 여자 좋아해. 잠시 정적이 흘렀다. 달그락 찻잔 내려놓는 소리가 났다. 며느리는 민 여사의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마치 칼날을 뒤집는 것 같았다. 같은 칼이지만 날의 방향이 달라진 느낌. 에휴, 말도 마. 서울서 돈은 좀 번다는데 사람이 영 아니야? 애도 여태 못 낳고 올 때마다 표정은 무슨 빚쟁이 쳐다보듯 하고. 유나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었다. 금속 손잡이가 삐걱 소리를 냈다. 요새 도시 여자들이 다 그렇지 뭐. 아주머니가 다 안다는 듯 거들었다. 우리 며느리도 시집 올 때 예단이라고 해온 게 이불은 어디 인터넷 싸구려에 현금은 딱 500 해왔더라. 500. 그게 말이 되니? 그래도 댁며느리는 애라도 둘이나 낳았지. 민 여사가 혀를 찼다. 우리 집은 3년이 다 되도록 감감무소식이야. 재혁이 말로는 병원 갔는데 둘 다 이상 없다더라는데 이상 없는데 왜 안 생겨? 내가 볼 땐 제가 낳기 싫어서 피하는 거야? 맨날 일이다 뭐다 설치고 다니니 자궁이 차가워져서 그렇지. 유나는 손잡이를 놓았다. 양옆으로 늘어뜨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그 떨림은 더 깊은 곳, 슬픔보다 더 무겁고 딱딱한 지각 변동 같은 곳에서 올라오는 진동이었다. 3년 참을 인 일기에 적힌 항목이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었다. 하지만 활자로 적힌 기록과 귀로 직접 때려 박히는 생생한 육성은 달랐다. 글자는 말라붙은 핏자국 같아서 보다 보면 무감각해지지만 소리는 젖어 있었다. 축축하게 귓구멍을 파고들어 고막을 적시고 두개골을 타고 흘러 모든 신경 말단을 적셨다. 그녀는 복도에 30초간 서 있었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캐리어를 끌고 1층으로 내려갔다. 짐을 소파 옆에 세워두고 민 여사와 아주머니 앞을 지나며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다. 어머니, 부엌에 가서 준비하겠습니다. 커피잔을 입으로 가져가던 민 여사가 고개만 까딱했다. 턱조차 움직이지 않고 눈꺼풀만 살짝 내리깔았다가 뜨는 마치 옛날 왕이 하인에게 내리는 승낙 같은 동작이었다. 부엌에는 에어컨이 없었다. 4평 남짓한 공간에 낡은 가스레인지 2대, 싱크대 하나, 웅웅거리는 냉장고, 그리고 벽을 따라 3단 선반이 꽉 들어차 있었다. 선반 위에는 된장, 고추장, 간장, 참기름, 들기름, 액젓병들이 빼곡했고 병마다 민 여사의 글씨로 쓴 라벨이 붙어 있었다. 꾹꾹 눌러 쓴 글씨체가 마치 명령문 같았다. 싱크대에는 돔 3마리가 쌓여 있었다. 유나가 노량진에서 사온 그 3마리가 아니었다. 그건 이미 손질해서 보낸 가방에 넣어뒀다. 싱크대에 있는 건 추가분이었다. 민 여사가 사대 봉사라고 했으니 제사상에 올릴 적도 2배여야 했다. 유나가 가져온 것까지 합치면 총 6마리. 6마리의 비늘을 치고 내장을 빼고 토막을 내고 밀가루와 달걀물을 입혀 기름에 지글지글 지져야 했다. 그 옆에는 도라지가 있었다. 찬물에 담긴 도라지 뿌리들이 하얗게 엉켜있는 모습이 마치 수많은 가느다란 손가락들 같았다. 껍질을 벗기고 잘게 찢어 소금으로 문질러 쓴맛을 빼고 3번 헹군 뒤 고춧가루와 마늘, 참기름, 설탕으로 무쳐야 했다. 유나는 앞치마를 둘렀다. 부엌 문 뒤에 걸려있던 하늘색면 앞치마였다. 허리끈 부분엔 보풀이 일어 있었다. 등 뒤로 끈을 묶고 수돗물을 틀었다. 이제 생선을 손질할 시간이었다. 칼등으로 긁어낼 때마다 비늘이 사방으로 튀어 팔뚝과 앞치마, 싱크대 타일에 달라붙었다. 비린내와 수돗물의 쇠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엄지로 생선배를 갈라 내장을 끄집어낼 때마다 미끈거리는 붉은 덩어리가 손가락 사이에서 질척한 소리를 냈다. 뼈를 자를 때면 뚝 하고 마른 나뭇가지 꺾이는 소리가 났다. 가스레인지 2대가 모두 켜졌다. 한쪽엔 프라이팬, 다른 쪽엔 내일 탕국에 쓸 사골 육수 냄비가 올라갔다. 팬에 둘은 들기름이 달궈지며 자잘한 기포를 뿜어냈다. 열기가 사방에서 몰려와 유나를 찜통 속에 가두는 듯 했다. 9월의 함양. 바깥 기온 29도.
에어컨도 환풍기도 없는 부엌은 체감온도 40도에 육박했다. 천장에 달린 낡은 환풍기는 2년 전부터 고장난 채 기름때만 잔뜩 껴 있었다. 유나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관자놀이를 타고 내려온 땀방울이 턱끝에 맺히자 손등으로 훔쳐냈다. 손등에 묻어있던 밀가루가 땀과 섞여 반죽처럼 피부에 달라붙었다. 생선 토막에 밀가루를 묻히고 달걀물에 적셔 팬에 올렸다. 치익. 기름 튀는 소리가 요란했다. 폭력적일 만큼 경쾌한 소리였다. 기름 방울이 튀어 팔뚝에 떨어졌다. 따끔. 170도가 넘는 뜨거운 기름 한 방울이 팔 안쪽 연한 살에 박혔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스쳐 지나가고 붉은 점이 남았다. 유나는 손을 움츠리지 않았다. 지금 손을 떼면 뒤집게 타이밍을 놓쳐 생선살이 팬에 눌어붙고 뒤집을 때 부서질 테니까. 부서지면 민 여사의 내가 어떻게 가르쳤니가 날아올 테니까. 그래서 그녀는 손을 떼지 않았다. 두 번째 기름 방울이 튀었다. 세 번째, 네 번째. 팔뚝 위에 작은 낙인들이 늘어갔다. 거실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말소리가 아니라 TV 소리였다. 야구 중계. 해설자가 빠른 속도로 타자의 스윙을 묘사하더니 환호성이 터지고 관중들의 함성이 과하고 울렸다. 그 전자음 사이로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었다. 재혁의 웃음소리, 시아버지의 웃음소리, 수정 남자친구의 웃음소리. 이야, 안타다 안타, 재혁이 소리쳤다. 흥분되고 아무 걱정 없는 완벽하게 명절 맞아 고향 온 아들의 목소리였다. 자, 한 캔 더 따자, 시아버지가 말했다. 치, 하고 맥주 캔 따는 소리가 났다. 유나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생선 한 조각을 뒤집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윗면이 황금색으로 빛났다. 반대쪽은 아직 하얀 달걀물 반죽 상태였다. 그녀는 다음 조각을 뒤집고 또 다음 조각을 올렸다. 기름은 계속 튀었고 팔뚝의 붉은 점은 늘어만 갔다. 등 뒤에서 발소리가 났다. 유나는 돌아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았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슬리퍼 바닥을 끄는 마찰음. 작업 공정을 감시하러 온 감독관의 발소리. 민 여사였다. 등 뒤에 꽂히는 시선이 느껴졌다. 척추를 꾹 누르는 손가락 같은 시선. 그 눈길이 프라이팬 위로 옮겨갔다. 3초간 침묵. 너무 빨리 뒤집었다. 민 여사가 말했다. 크지 않지만 단호한 목소리. 채점관이 빨간 펜으로 X표를 긋는 듯한 말투였다. 다 부서지잖아. 봐라. 여기 가장자리 너덜너덜한 거? 유나가 내려다보니 정말 한 조각의 귀퉁이가 살짝 부서져 있었다. 달걀 옷이 풀어져 노란 꽃처럼 기름 속에 퍼져 있었다. 내가 뭐라했노? 밑바닥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기다리라 안 했나. 속으로 30까지 세고 뒤집으라니까. 이건 20도 안 돼서 뒤집었네. 네, 주의할게요. 민 여사는 바로 나가지 않았다. 젓가락으로 다 익은 생선 한 조각을 집어들더니 후후 불어 입에 넣었다. 우물우물. 조용한 부엌에서 씹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바삭한 튀김 옷이 부서지는 소리, 생선살이 으깨지는 소리. 민 여사가 남은 조각을 접시에 툭 던져 놓았다. 짜다. 그러고는 언제 들고 왔는지 모를 커피잔을 들고 돌아나갔다. 슬리퍼 끄는 소리가 거실 쪽으로 멀어졌다. 유나는 끓어오르는 기름을 노려보았다. 황금빛 들기름 위로 부스러기들이 떠다녔다. 팬 위에서 생선살이 반투명한 흰색에서 불투명한 상아색으로 다시 갈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문득 자신과 저 생선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에서 건져져 비늘이 벗겨지고 배가 갈려 내장이 파헤쳐지고 규격에 맞춰 토막난 뒤 밀가루와 달걀물이라는 그럴듯한 옷을 입고 뜨거운 기름 속에 던져진 존재. 170도의 열기 속에서 지져지고 뒤집히고 너무 빠르다, 짜다, 그렇게 가르쳤냐는 소리를 들으며 평가받는 존재. 결국은 사진 속 죽은 조상들의 밥상에 오르기 위해 존재하는 것들. 하지만 그녀는 저 생선보다 못했다. 생선은 설거지를 안 해도 되니까. 저녁 식사가 끝났을 때
거실 벽시계는 8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식탁 위는 처참했다. 6인분 식사였지만 그릇은 20인분은 좋게 나와 있었다. 제사 전날의 전야제 만찬은 늘 거창했다. 된장찌개, 장조림, 잡채, 김치 3종류, 생선전, 어묵볶음, 달걀찜, 시금치, 도라지, 삼겹살 구이, 상추와 마늘, 고추 10수개의 접시가 널려 있었고 그릇마다 음식의 잔해가 말라붙어 있었다. 장조림 접시엔 국물만 남았고 잡채 그릇엔 당면 몇 가닥이 처량하게 붙어 있었다. 시아버지가 가장 먼저 일어났다. 잘 먹었다는 말 대신 트림을 한 번 하더니 무거운 발걸음으로 안방으로 사라졌다. 재혁과 수정의 남자친구도 동시에 일어났다. 편의점 가서 술 좀 더 사올게요. 재혁의 말에 민호 씨가 좋아요. 가시죠 하며 따라 나섰다. 두 남자는 신발을 구겨 신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찬바람이 훅 들어와 유나의 맨발목을 스치고 지나갔다. 수정은 식탁의 난장판을 한 번 쓱 보더니 전 올라갈게요 하며 폰을 들고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쾅! 방문 닫히는 소리. 부엌엔 유나 혼자 남았다. 그녀는 싱크대 앞에 섰다. 눈앞에는 접시 14개, 밥그릇 6개, 수저 6벌, 냄비 3개, 프라이팬 2개, 도마 하나, 그리고 비늘과 마늘 다진 것이 묻은 칼이 있었다. 그녀는 고무장갑을 꼈다. 장갑 안쪽이 축축했다. 지난번에 쓰고 덜 말려둔 탓에 차갑고 끈적한 느낌이 10손가락을 감쌌다. 온수를 틀었다. 쏴 물줄기가 스테인리스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텅 빈 부엌을 울렸다. 마치 백색 소음기처럼 웅웅거렸다. 수세미에 세제를 짜고 첫 번째 그릇을 닦기 시작했다. 그릇 3개를 닦았을 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났다. 민 여사였다. 도와주러 온 게 아니었다. 유나는 지난 3년간 민 여사가 설거지를 도와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걸 알았다. 이번에도 민 여사의 목적은 명확했다. 그녀의 손에는 얇은 이불 한 채와 베개 하나가 들려 있었다. 유나는 싱크대 앞 창문에 비친 흐릿한 상으로 민 여사가 거실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툭 이불이 소파 위로 던져지는 소리가 났다. 둔탁하고 배려라고는 없는 소리. 마치 헌 옷까지 수거함에 옷을 던져 넣는 소리 같았다. 너 오늘 여기서 자라. 민 여사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날아왔다. 불 너무 늦게까지 켜지 말고. 아버님 새벽에 화장실 가실 때 깨신다. 유나의 손이 멈췄다. 물줄기 아래서 그릇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부엌 문틀 너머로 거실을 보았다. 그 소파. 낡은 갈색 가죽 소파. 왼쪽 팔걸이 가죽은 다 해져서 누런 스펀지가 드러나 있었고 앉는 자리는 시아버지가 매일 텔레비전을 보며 깔고 앉아 엉덩이 모양으로 푹 꺼져 있었다. 수십 년 묵은 먼지와 땀, 가죽 냄새, 그리고 가끔 김치 국물이 튀었을 때 대충 닦아내서 밴 시큼한 냄새가 나는 그 소파. 이불은 그 푹 꺼진 자리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고 베개는 팔걸이에 삐딱하게 기대어 있었다. 유나는 다시 부엌을 보았다. 아직 닦지 않은 접시 11개 우 프라이팬 바닥에 눌어붙은 검은 기름때. 사골 국물 위에 뜬 하얀 지방 덩어리. 다시 거실 소파를 보았다. 이불, 베개, 소파. 시아버지가 새벽에 지나다니는 길목. 그녀는 행동을 개시했다. 손에 든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았다. 수도꼭지를 잠갔다. 물소리가 뚝 끊기자 부엌은 갑자기 정막에 휩싸였다. 냉장고 모터 소리, 거실 시계 초침 소리, 고무장갑 속에서 땀이 찌걱거리는 미세한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그녀는 고무장갑을 벗었다. 왼손, 오른손. 장갑에서 빠져나온 손가락 끝은 물에 불어 하얗게 쭈글쭈글해져 있었다. 그녀는 장갑을 싱크대 가장자리에 걸쳐두었다. 빈 껍질처럼 축 늘어진 분홍색 고무 덩어리 2개. 그리고 앞치마 끈을 풀었다. 일하다 풀릴까 봐 등 뒤에서 2번이나 꽉 묶어둔 매듭이었다. 손가락으로 매듭을 더듬어 손톱을 끼워 넣고 잡아당겼다. 툭, 매듭이 풀렸다. 앞치마가 목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내려와 손에 잡혔다.
그녀는 그것을 2번 접어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두었다. 3년을 입은 앞치마였다. 매년 추석 이틀, 설날 이틀, 도합 12일. 하루 평균 8시간.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생선 비늘을 긁어내고 얼마나 많은 기름 방울을 팔에 맞고 얼마나 많은 잔소리를 견뎌내는지. 그녀는 이제 이 앞치마를 다시는 입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유나는 부엌을 나섰다. 거실을 지날 때 민 여사는 1인용 안락의자에 기대 졸고 있었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들이 과장되게 웃고 있었지만 볼륨은 작았다. 민 여사의 고개가 가슴팍으로 툭 떨어져 있었고 입은 살짝 벌어진 채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다. 유나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현관으로 가서 허리를 숙여 신발을 신었다. 운동화는 아까 정리해둔 그대로 코가 밖을 향해 있었다. 발을 넣고 끈을 평소보다 더 단단히 조여 묶었다. 마치 흔들림 없는 걸음을 위해 몸이 스스로 준비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다. 드르륵, 드르륵. 캐리어 바퀴가 마룻바닥을 굴러가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서 비현실적으로 크게 울렸다. 마치 정적을 깨뜨리는 폭죽 소리 같았다. 민 여사가 깼다. 눈을 번쩍 뜬 그녀의 얼굴에는 잠결의 몽롱함에서 상황 파악을 하려는 당혹감까지 3단 변화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유나를 보았다. 유나의 신발을 보았다. 유나의 손에 들린 캐리어를 보았다. 너 뭐하니? 잠기운 섞인 목소리였지만 톤은 명백한 질책이었다. 설거지 다 했어? 유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딱 한 번 그 짧은 시선 교환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민 여사는 여전히 소파에 기댄 채 한 손을 팔걸이에 올리고 있었다. 그것은 군주의 나태함이었다. 자신의 영토, 자신의 소파 위에서 며느리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굳이 일어날 필요조차 없다는 태도. 유나가 웃었다. 지난 3년간 지어왔던 웃음과는 달랐다. 억지 미소도, 쓴 웃음도, 사회생활용 미소도 아니었다. 그것은 가벼움이었다. 3년 동안 짊어졌던 짐이 마침내 어깨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때 몸이 저절로 튀어오르는 듯한 해방감의 미소였다. 어머니, 그릇은 부엌에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냄비도요. 따님은 2층에 있으니 도와달라고 하세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 여사의 얼굴색이 2초 만에 그라데이션으로 변했다. 평온함에서 붉은색으로, 다시 검붉은색으로. 뇌가 며느리의 거부라는 입력된 적 없는 데이터를 처리하느라 시스템 오류를 일으킨 듯 했다. 민 여사가 입을 뻐끔거렸다. 소리가 나오기 전에 진공 상태. 낡은 텔레비전 전원을 켰을 때 화면은 들어왔지만 소리는 아직 안 나오는 그 찰나. 유나는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었다. 끼익. 녹슨 철문 소리가 났다. 하지만 이번엔 감옥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니었다. 탈출구였다. 밤바람이 훅 들어왔다. 서늘하고 흙냄새와 풀벌레 소리가 섞인 자유의 냄새였다. 유나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섰다. 마당 시멘트 바닥 위를 걷는 운동화 밑창 소리가 사각거렸다. 캐리어 바퀴 구르는 소리가 마룻바닥보다 훨씬 크고 경쾌하게 타닥타닥 울렸다.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밖에서 문이 열렸다. 재혁이었다. 그의 손에는 편의점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터질 듯 불룩한 봉지 사이로 초록색 소주병 2개의 윤곽이 보였고 오징어 안주와 초콜릿 과자가 비집고 나와 있었다. 그 뒤에 선 수정의 남자친구도 봉지를 들고 있다가 유나를 보고 멈칫했다. 재혁이 얼어붙었다. 그의 시선이 유나의 얼굴, 신발, 캐리어, 다시 얼굴로 이동했다. 약 3초. 그의 뇌가 눈앞의 광경을 해석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다. 너 어디가? 유나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차 키를 꺼내 잠금 해제 버튼을 눌렀다. 삑, 삑. 마당 구석에 주차된 차의 주황색 비상등이 어둠 속에서 2번 깜빡였다. 그녀는 트렁크를 열고 캐리어를 집어넣었다. 쿵, 짐이 실리는 둔탁한 소리. 트렁크 문을 닫는 금소금이 밤 공기를 갈랐다. 그녀는 몸을 돌려 재혁을 마주 보았다.
재혁은 여전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손에 든 비닐봉지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소주병끼리 부딪히는 소리를 냈다. 챙 하는 맑은 유리 소리. 유나는 그를 보았다. 결혼 3년 차 남편. 36세 178cm. 지금 그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당황이었다. 죄책감도 걱정도 아닌 사태 파악이 안 돼서 어느 줄에 서야 할지 모르는 순수한 당황. 3년 전과 똑같았다. 매 순간이 똑같았다. 진주 신라스테이로가 그녀가 말했다. 보고하듯 건조한 말투였다. 월요일 아침 회의 때 부장님께 3분기 목표 달성률 97%입니다. 라고 말할 때의 톤. 방금 예약했어. 디럭스 스위트. 1박에 32만 원.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내 카드로 긁었어. 내 카드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지난 3년간 공동 계좌라는 명목 아래 묻혀있던 무언가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재혁의 입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졌다. 장난해? 라고 묻고 싶은 표정. 눈썹이 올라가고 콧잔등이 찌푸려지는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럴 리 없는데 어서 들어가서 설거지나 해라고 말하는 표정. 설거지는 안 했어. 유나가 말했다. 당신이 해.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그 좋은 소파에서 푹 쉬어, 여보. 그녀는 운전석 문을 열고 올라탔다. 시동을 걸었다. 에어컨 찬바람이 기름과 땀으로 범벅된 얼굴을 때리자 모공이 바짝 조여들었다. 백미러에 또 다른 인형이 비쳤다. 민 여사가 현관을 뛰쳐나오고 있었다. 맨발이었다. 민 여사는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맨발로 디디며 팥죽색 옷자락을 휘날리고 있었다. 그녀는 현관 계단 위에 서서 양손을 허리에 얹었다. 30년간 이 집안의 모든 반란을 진압해온 그 자세였다. 야, 서윤아. 데시벨이 달랐다. 거실에서의 목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단전에서 끌어올린 폭발음이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추석 명절에 호텔을 가? 동네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니? 당장 안 들어와? 유나는 차 창문을 내렸다. 대답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왜 그랬는지는 자신도 몰랐다. 아마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이 장면을. 내 인생의 시나리오가 바뀌는 이 결정적인 컷을 풀샷으로 눈에 담기 위해서. 유나의 시선이 내려간 차창 너머로 재혁을 향했다. 그는 어머니 곁에 서 있었다. 어머니와 유나의 사이가 아니라 어머니의 겹이었다. 그 미세한 물리적 위치의 차이가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그의 양팔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고 오른손에는 여전히 편의점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그는 쫓아오지 않았다. 차 앞을 가로막으며 가지 말라고 붙잡지도 않았다.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손에 든 소주와 오징어채가 담긴 그 비닐봉지조차 내려놓지 않았다. 그 비닐봉지. 유나는 2초 동안 그 봉지를 응시했다. 반투명한 흰색 비닐 너머로 초록색 소주병과 노란색 과자 봉지가 비쳤다. 유나가 새벽 5시부터 8시간 반 동안 차를 타고 6시간 동안 음식을 하고 뜨거운 기름에 팔을 데이고 너무 빨리 뒤집는다느니 소금이 많다느니 타박을 듣는 동안 그녀의 남편은 나가서 소주와 과자를 사왔다. 엄마 집에서 여동생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며 TV를 볼 생각으로. 그리고 지금 유나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시동을 걸고 떠나려는 이 순간에도 그는 소주 봉지를 든 채 어머니 옆에 서 있는 쪽을 택했다. 유나는 차 창문을 올렸다. 후진 기어를 넣고 핸들을 돌렸다. 차가 마당에서 천천히 머리를 돌렸다. 백미러 속의 풍경이 회전했다. 담벼락, 화분, 철대문, 계단 위에 민 여사. 민 여사의 입은 여전히 벙긋거리고 있었고 고함을 치고 있었지만 창문이 닫히자 그 소리는 유리병 속에 갇힌 벌 소리처럼 웅웅거리며 납작해졌다. 그리고 재혁. 백미러 속에서 그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땅에 박힌 말뚝처럼. 유나는 차를 몰고 마당을 빠져나갔다. 철대문이 차 뒷공무니의 붉은 등 불빛 속에서 점점 작아져 회색 직사각형이 되더니
모퉁이를 도는 순간 시야에서 사라졌다. 밤길이었다. 함양에서 진주까지는 88고속도로를 타고 40분 정도 걸렸다. 밤 9시가 넘은 시각, 추석 연휴 첫날이라 도로에는 차가 거의 없었다. 헤드라이트가 전방 수십 미터의 아스팔트 바닥을 비췄다. 불빛을 받은 도로는 짙은 회색 광택을 띠며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회색 혓바닥처럼 보였다. 유나는 운전만 했다. 양손은 핸들의 10시와 2시 방향을 정확히 잡고 있었다. 손가락은 안정적이었고 몸도 흔들림 없었다. 호흡도 평온했다. 울지 않았다. 떨지도 않았다. 갓길에 차를 세우고 무너져 내리지도 않았다. 15분 전부터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한재혁. 첫 번째 전화는 6번 울린 뒤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2분도 안 돼 걸려온 두 번째 전화는 8번 울렸다. 세 번째 전화는 두 번째 전화가 끊기자마자 바로 이어졌다. 통화 목록에서 재발신 버튼을 미친 듯이 누르고 있는 게 분명했다. 휴대폰은 조수석 시트 위에 화면이 보이게 놓여 있었다. 전화가 올 때마다 화면이 환하게 밝아지며 재혁의 이름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떴다. 얼굴은 안 보이고 야구장 전경만 찍힌 그 사진이 화면 중앙에 나타났다가 진동과 함께 가죽 시트 위에서 조금씩 미끄러졌다. 마치 불안한 딱정벌레 한 마리 같았다. 유나는 받지 않았다. 그녀는 앞만 보고 달렸다. 가로등 하나 없는 고속도로 양옆에서 어둠이 차를 짓누르듯 밀려왔지만 차는 움직이는 빛의 고치 속에 쌓여 있었다. 40분 뒤 진주 시내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신라스테이 호텔은 시내 중심가에 있었다. 유나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키를 뽑았다. 그제야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감정 때문이 아니었다. 장시간 운전에 몇 시간 동안 서서 요리한 육체적 피로가 드디어 출구를 찾은 것이었다. 프런트 데스크. 로비는 밝았고 실내 온도는 23도로 쾌적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감귤향 디퓨저 냄새가 은은하게 감돌았다. 짙은 남색 유니폼을 입은 여직원은 화장이 완벽했고 미소는 교과서적이었다. 어서 오십시오. 디럭스 스위트 예약하셨죠? 네. 추가로 필요하신 서비스 있으실까요? 가운이나 과일 서비스, 모닝콜,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객실 키입니다. 편안한 투숙 되십시오. 유나는 키를 받아 들었다. 호텔 로고가 찍힌 하얀색 카드였다. 그녀는 카드를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우고 캐리어를 끌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거울처럼 반사되는 내벽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34살의 여자. 기름 연기와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은 머리카락. 화장기 없는 얼굴. 새벽 5시에 집을 나설 때 화장할 기분 따위는 없었으니까. 출발 직전 아무렇게나 걸쳐 입은 회색 후드티 앞서패는 언제 튀었는지 모를 노란 달걀물이 말라붙어 있었다. 오른쪽 팔뚝 안쪽에는 붉은 점들이 일렬로 박혀 있었다. 뜨거운 기름이 남긴 키스 마크였다. 그녀는 거울 속의 여자를 5초간 응시했다. 띵! 하고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객실. 카드키로 문을 열었다. 센서 등이 자동으로 켜지며 천장에서 따뜻한 색감의 조명이 부드럽게 쏟아졌다. 방은 넓었다. 적어도 30평은 되어 보였다. 거실에는 소파와 티 테이블이 있었고 침실 구역에는 킹사이즈 침대가 놓여 있었다. 하얀 침구는 구름처럼 풍성해 보였다. 창문에는 암막 커튼이 드리워져 있어 바깥 세상의 빛과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었다. 욕실에는 샤워 부스와 욕조가 따로 있었고 욕조 옆에는 반투명한 흰색 병에 담긴 호텔 어메니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유나는 캐리어를 현관에 세워두었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달칵.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텅 빈 방 안에 1초간 메아리쳤다. 그녀는 문에 등을 기댄 채 스르르 주저앉았다. 등에는 차가운 나무 문이 닿았고 엉덩이는 부드러운 카페트 위에 놓였다. 무릎을 세우고 그 위에 팔을 얹었다. 그녀는 그렇게 바닥에 앉아 텅 빈 방을 마주한 채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울지 않았다.
우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 그게 언제였더라? 첫해 추석, 40분 동안 무릎 꿇고 난 뒤 서울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울었다. 2년차 설날, 시어머니에게 아이 못 낳는다고 비웃음 당한 뒤 부엌에서 물을 틀어놓고 울었다. 3년차 설날, 알 못 낳는 암탉 소리를 듣고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울었다. 울고 나면 재혁은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그대로였다. 다음 추석, 다음 설날, 다음 생선전, 다음 비난. 그래서 그녀는 울지 않았다.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17통이 떠 있었다. 전부 한재혁이었다. 그녀는 통화 목록을 열지 않았다. 대신 다른 페이지를 열었다. 3개월 전 저장해둔 연락처. 김 변호사. 강남가정법률사무소. 카카오톡을 열어 김 변호사의 대화창을 찾았다. 마지막 메시지는 3개월 전 그녀가 이혼 상담을 했을 때 변호사가 보낸 정중하고 절제된 답변이었다. 결심이 서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유나는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액정을 두드리는 손가락 소리가 빗방울이 유리를 때리듯 작게 울렸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전에 협의 이혼 상담했던 서유나입니다. 잠시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에어컨 바람 소리가 그 멈춤을 채웠다. 결심했습니다. 서류 준비 부탁드립니다. 전송. 메시지 옆에 노란색 숫자 질문이 떴다. 밤 10시 반이니 변호사는 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 메시지가 그녀의 휴대폰을 떠나 타인의 세계로 전송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메모장 속의 글자나 새벽 2시 17분의 검색어가 아니었다. 하나의 행동이 된 것이다. 유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욕실로 들어갔다. 욕조 수도꼭지를 틀었다.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나오며 수증기가 피어올라 거울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달걀물이 묻은 후드티를 벗고 바지를 벗고 양말을 벗었다. 거울 앞을 지날 때 뿌연 김 사이로 오른쪽 팔뚝에 박힌 붉은 점들이 보였다. 세어보니 7개였다. 제멋대로 배열된 별자리 같은 7개의 화상 자국. 그녀는 욕조 안으로 들어갔다. 뜨거운 물이 몸을 감쌌다. 발목에서 시작해 종아리, 무릎, 허벅지를 지나 가슴까지 차올랐다. 그 온도는 부엌 가스레인지의 열기와는 전혀 달랐다. 살을 태우고 공격하는 열기가 아니라 감싸 안고 받아주는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열기였다. 그녀는 20분 동안 욕조에 누워 있었다. 밖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1번, 2번, 3번 17번째부터는 세지 않았다. 진동 소리는 욕실 문을 뚫고 들어와 미세하게 웅웅거렸다. 마치 아주 먼, 상관없는 세상에서 보내오는 신호 같았다. 그녀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다. 유나는 마포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다. 추석 연휴는 4일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호텔 연박을 신청하고 회사에 전화해 5일간 연차를 냈다. 부장이 수화기 너머로 잠시 멈칫했다. 서 과장, 3분기 결산은 결산 보고서는 미리 다 해서 공유 폴더에 올려뒀습니다. 비밀번호는 메일로 보냈고요. 부장은 다시 한번 멈칫하더니 말했다. 그래요. 푹 쉬다 와요. 5일. 그녀에게는 이 5일이 필요했다. 울거나 망설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지난 3년간 수많은 불면의 밤 동안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했던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였다. 증거 정리. 호텔방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펼쳤다. 가장 먼저 참을 인 일기. 휴대폰에 있던 모든 항목을 엑셀로 내보내 날짜 순으로 정리하고 일시, 장소, 참석자,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표로 만들었다. 어떤 항목은 짧았다. 2022년 4월 시어머니 서울 방문. 비밀번호 누르고 무단 침입. 냉장고 뒤지며 먹을 만한 반찬이 없다고 살림 못한다고 비난하지만 모든 항목 끝에는 작은 글씨가 붙어 있었다. 녹음 파일 있음. 녹음. 유나에게는 습관이 하나 있었다. 결혼 2년 차부터 시가에 갈 때면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서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처음부터 증거로 쓰려던 건 아니었다.
욕을 먹을 때 녹음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 심장 박동이 덜 빨라진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녹음은 일종의 심리적 닻이었다. 객관적이고 조작되지 않는 버전이 이 모든 걸 기록하고 있다는 안도감. 재혁이 전만은 그런 뜻 아니었어. 내가 예민한 거야 라고 해도 녹음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오디오 폴더를 열었다. 파일은 날짜별로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가장 결정적인 파일 몇 개를 골라 호텔에서 제공한 일회용 이어폰을 끼고 하나씩 확인했다. 2023년 설날. 민 여사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아주 가깝게 들려왔다. 당시 휴대폰은 유나의 앞치마 주머니에 있었고 민 여사는 2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다. 3년이나 됐는데 알도 하나 못 낳고. 김집산의 며느리는 들어온 지 2년 만에 아들 낳았다는데 거기는 진짜. 유나는 일시 정지 버튼을 눌렀다. 끝까지 들을 필요는 없었다. 변호사에게 필요한 건 타임스탬프와 핵심 문장, 그리고 원본 파일뿐이었다. 감정은 그녀의 모기지 증거 목록에 들어갈 항목이 아니었다. 다음은 은행 거래 내역. 가족 공동 계좌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다. 비밀번호는 재혁이 설정한 것이었다. 결혼 첫 해에 알게 되었다. 재혁은 자기 생일과 어머니 생일을 조합해서 쓰고 있었으니까. 그녀는 최근 3년간의 모든 이체 내역을 PDF로 내려받았다. 열린 PDF 파일은 마치 긴 판결문 같았다. 매달 고정 지출 항목들. 월세,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이건 정상이었다. 하지만 그 규칙적인 숫자들 사이에 불규칙하고 단 한 번도 고지된 적 없는 출금 기록들이 박혀 있었다. 받는 분, 민씨 메모, 용돈. 금액 50만 원. 일시 2021년 3월. 받는 분, 민씨 메모, 용돈. 금액 80만 원. 일시 2021년 6월. 받는 분, 민씨 메모, 무릎 수술. 금액 680만 원. 일시 2022년 1월. 받는 분, 민씨 메모 없음. 금액 100만 원. 일시 2022년 8월. 그녀는 계속 스크롤을 내렸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민 여사에게 이체된 금액은 총 2,400만 원이 넘었다. 2,400만 원 모든 이체는 재혁이 했고 유나에게 미리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돈은 두 사람의 공동 계좌에서 야금야금 빠져나갔다. 마치 사람 몸에서 피를 한 팩씩 몰래 뽑아가듯이.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다. 민 여사에게 간 돈이 아니었다. 카드 명세서였다. 유나 명의의 가족 카드. 재혁이 내 메인 카드가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라며 만들자고 했던 카드였다. 유나는 거의 쓰지 않았지만 명세서에 찍힌 내역은 유나의 것이 아니었다. 장소, 대구 5백화점. 금액 127만 원. 일시 2023년 5월. 장소, 서울 오피부과. 금액 45만 원. 일시 2023년 7월. 장소, 온라인 쇼핑몰 명품 구매 대행. 금액 89만 원. 일시 2023년 8월. 수정이었다. 재혁은 유나 몰래 유나 명의의 가족 카드를 수정에게 쥐어준 것이다. 그 120만 원짜리 브랜드 원피스. 바로 그거였다. 유나는 모든 파일을 압축해 김 변호사의 메일로 보냈다. 본문은 딱 한 줄이었다. 변호사님, 말씀드린 증거 자료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새벽 2시, 김 변호사에게서 답장이 왔다. 서 선생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일단 증거는 충분해 보입니다. 이 녹취록과 자금 이체 내역이라면 재산 분할에서 아주 유리할 겁니다. 월요일에 바로 정식 서류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유나는 노트북을 끄고 덮었다. 방 안은 고요했다. 에어컨 소리는 이제 의식하지 못할 배경음이 되었다. 창밖 진주 시내의 불빛은 드문드문했고 멀리서 가로등 하나가 깜빡거렸다. 망설이는 별처럼. 그녀는 킹사이즈 침대에 누웠다. 이불은 푹신했고 베개 높이는 완벽했다. 침대 폭은 180cm.
함양의 그 싱글 매트리스보다 정확히 2배 넓었다. 왼쪽으로 굴러도 오른쪽으로 굴러도 팔다리를 대자로 뻗어도 누구의 팔꿈치나 무릎에 부딪히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휴대폰이 한 번 진동했다. 들어보니 전화가 아니라 카카오톡이었다. 한재혁, 유나야, 너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엄마 지금 화나서 난리 났어. 일단 들어와서 얘기해. 유나는 그 메시지를 3초간 바라보았다. 엄마 지금 화나서 난리 났어. 내가 억울한 거 알아. 애가 아니었다. 미안해도 아니었다. 우리 엄마가 화났다녔다. 그녀는 휴대폰을 뒤집어 협탁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불을 껐다. 5일 뒤 유나는 서울 마포 아파트로 돌아왔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서 도어록 번호를 눌렀다. 6자리 숫자. 띠띠띠띠띠띠. 모터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현관에는 신발 2켤레가 더 나와 있었다. 재혁의 구두, 그리고 유나의 다른 슬리퍼. 유나는 신발장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먼저 보았다. 차분했다. 이미 결과를 아는 시험장에 들어서는 수험생처럼. 거실 소파에 재혁이 앉아 있었다. 그를 보자마자 든 첫 생각은 살 빠졌네였다. 고작 5일이었지만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고 눈밑이 퀭했다. 그는 구겨진 흰 티셔츠에 잠옷바지 차림이었다. 꽤 오래 기다린 눈치였다. 탁자 위에는 커피 2잔이 놓여 있었다. 배달시킨 종이컵 커피였다.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혀 흘러내린 자국이 선명한 걸 보니 식은 지 30분은 넘어 보였다. 그 옆에는 꽃다발이 있었다. 유나의 시선이 꽃다발에 머물렀다. 비닐 포장지. 편의점에서 파는 그것이었다. 분홍색 비닐에 장미 몇 송이와 안개꽃이 고무줄로 대충 묶여 있었다. 포장지 구석에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 있었다. 6,900원. 마음속으로 계산 같은 건 하지 않았다. 그 숫자는 그저 작은 돌멩이처럼 의식의 수면 위로 톡 떨어져 파문을 일으키더니 가라앉았다. 6,900원. 3년의 전 부치기. 3년의 소파 잠자리. 3년 동안 들은 잘도 못 낳는다는 모욕. 그 대가가 6,900원짜리 편의점 꽃다발이었다. 재혁이 일어섰다. 그의 동작에는 어색하고 자기적인 부드러움이 배어 있었다. 마치 드라마에서 본 사과하는 남편 연기를 흉내내는 것 같았다. 유나야.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게 깔렸다. 평소엔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다. 저 자세로 조심스럽게 살얼음판을 껐듯. 엄마한테 내가 다 말했어. 다음부턴 가면 무조건 방 하나 비워주기로 했어. 진짜야. 내가 억울했던 거 알아? 그가 침을 꿀꺽 삼켰다. 목을대가 크게 움직였다. 우리 좋게 얘기 좀 하자. 유나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탁자 앞으로 걸어갔지만 앉지는 않았다. 시들어서 꽃잎 가장자리가 검게 변해가는 꽃다발을 내려다보았다. 편의점 냉장 진열대의 찬바람을 너무 오래 맞아서 탈수된 꽃이었다.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 2잔을 보았다. 화를 내지는 않았다. 목소리는 호수처럼 잔잔했다. 어머니가 가져간 2,400만 원, 공동 계좌에 언제 채워 넣을 거야? 재혁의 얼굴색이 변했다. 서서히 변하는 게 아니라 스위치를 켠 듯 순식간이었다. 딸깍. 사과 모드에서 피격 모드로 전환되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눈을 2번 깜빡였다. 컴퓨터 화면이 바뀔 때 깜빡이는 주파수처럼 빠르고 부자연스러운 깜빡임이었다.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몸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 후 2주 동안 아파트에는 유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공기가 흘렀다. 싸움은 아니었다. 싸움에는 차라리 에너지의 흐름이라도 있었다. 폭풍우처럼 몰아치고 지나가면 한쪽이 항복하든 냉전을 하든 끝이 났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밀폐 용기 속의 진공 상태 같았다. 공기가 싹 빠져나가고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서로 궤도를 달리하며 부딪히지도 끌어당기지도 않은 채 떠다녔다. 재혁은 매일 퇴근길에 뭔가를 사들고 왔다. 첫날은 케이크였다.
홍대 근처 유명한 맛집 로고가 찍힌 분홍색 상자에 담긴 딸기 생크림 케이크. 유나는 상자를 냉장고에 넣었다. 자르지도 먹지도 않았다. 둘째 날은 화장품 샘플이었다. 백화점 브랜드 쇼핑백에 샘플이 한가득 들어 있었다. 개중에는 유난의 회사에서 수입하는 브랜드도 있었다. 유나는 쇼핑백을 세면대 위에 올려두었다. 뜯어보지도 않았다. 셋째 날은 KTX 승차권이었다. 강릉행 왕복 2장, 재혁은 티켓을 탁자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주말에 강릉이나 갔다 오자. 바람 좀 쐬게 유나는 출발 시간을 확인했다. 토요일 아침 8시. 그녀는 티켓을 다시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나 주말에 일 있어? 일은 없었다. 하지만 강릉에 가고 싶지도 않았다. 재혁의 사과에는 패턴이 있었다. 유나는 3년 동안 그 패턴을 파악했다. 1단계는 물질 공세, 꽃, 케이크, 화장품. 2단계는 이벤트 제안, 여행, 식.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안 먹히면 3단계, 마지막 카드를 꺼낸다. 엄마도 우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야. 표현이 좀 직설적이라 그렇지. 유나는 변호사의 서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가짐은 이미 사직서를 낸 직장인과 같았다. 매일 출근하고 업무를 처리하지만 마음에 닿은 이미 이 사무실을 떠난 상태였다. 그 사이 민 여사의 전화는 멈추지 않았다. 유나에게 건 게 아니었다. 재혁에게 건 것이었다. 매일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 재혁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방음은 그리 좋지 않았다. 특히 안방과 거실 사이 벽은 얇아서 거실 소파에 앉아있으면 재혁의 목소리가 거즈를 통과한 물처럼 새어나왔다. 엄마,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좀 울지 말고. 민 여사는 사과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 재혁의 뚝뚝 끊어지는 대답을 조합해보면 수화기 너머의 내용이 그려졌다. 민 여사는 읍소하고 있었다. 유나의 억울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 때문에 울고 있었다. 며느리가 추석에 설거지도 안 하고 호텔로 도망갔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다 퍼졌다. 재혁이 이 말을 2번이나 반복했다. 민 여사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말투였다. 김 집사가 어제 예배 끝나고 너희 집에 무슨 일 있냐고 묻더라.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내가 널 36년이나 키웠는데 마누라 하나 단속 못하는 놈을 만들었군. 어느 날 저녁 유나의 휴대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떴다. 재혁이 아니었다. 가족단체 채팅방이었다. 열어보았다. 민 여사가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아주 길었다. 유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3분이 걸렸다. 핵심 내용은 4가지였다. 첫째, 며느리가 추석에 설거지 안 하고 호텔 간 건 불효다우. 둘째, 내가 3년 동안 친딸처럼 아꼈고 결혼할 때 전세 자금 1,200만 원까지 보태줬는데 은혜를 모른다. 셋째, 며느리의 행동으로 가문이 망신당했다. 넷째, 어미로서 심신이 피폐해졌다. 마지막 문장은 이랬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제 발로 와서 사죄해라. 가족들의 반응은 빨랐다. 넷째 숙모가 가장 먼저 엄지척 이모티콘을 날리며 형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라고 했다. 큰형님은 도시 여자들이 원래 이기적이라 규범을 모른다는 요지의 글을 올렸다. 재혁의 사촌형은 한숨 디모티콘 하나를 보냈다. 재혁은 채팅방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나는 이 화면들을 하나하나 캡처해 비밀 폴더에 저장했다. 손가락은 침착하고 매끄럽게 움직였다. 길게 누르기, 캡처, 저장. 마치 샘플을 채집하는 연구원처럼. 2주하고도 3일이 지난 토요일 오전. 재혁이 테니스를 치러 나갔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라켓 가방을 맨 그는 현관에서 잠시 멈춰 유나를 돌아보았다. 유나는 식탁에 앉아 얼음물을 마시고 있었다. 컵 표면에 맺힌 물방울을 손가락으로 긋고 있었다. 나 2시쯤 들어올 거야, 재혁이 말했다. 일정 통보라기보다는 돌아왔을 때 그녀가 여전히 거기 있을지 확인하려는 떠보기였다. 응. 재혁이 신발을 신고 나갔다. 밖에서 도어록이 띠리릭,
잠기는 소리가 났다. 유나는 5분을 기다렸다. 창문 너머로 재혁이 주차장에서 차를 빼 단지 밖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짐은 이미 싸두었다. 캐리어 2개, 큰 것 하나, 작은 것 하나. 큰 것에는 옷과 개인용품, 즐겨 읽는 책 몇 권을 넣었다. 작은 것에는 화장품, 약, 노트북을 챙겼다. 3일 전부터 옷장 깊숙한 곳, 겨울 이불 뒤에 숨겨두었던 것들이었다.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나와 거실 바닥에 두었다. 그리고 안방 구석에 있는 소형 잉크젯 프린터 앞으로 갔다. 평소 재택근무할 때 쓰던 것이었다. 용지는 채워져 있었다. 출력 버튼을 눌렀다. 기계가 윙윙거리며 종이를 뱉어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장, 이혼 합의서. 두 번째 장, 재산 분할 명세서. 김 변호사가 아파트 지분율, 위자료 금액 및 지급 방식 등 핵심 조항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두었다. 세 번째 장부터 7번째 장, 은행 거래 내역서. 공동계좌에서 민 여사에게 이체된 모든 내역에 노란색 형광펜이 그어져 있었다. 총액 2,400만 원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8번째 장, 가족 카드 사용 명세서. 수정이 긋은 내역들. 유나는 종이들을 추려 투명 파일에 끼운 뒤 탁자 한가운데 올려놓았다. TV 바로 맞은편, 재혁이 집에 와서 소파에 앉으면 시선이 가장 먼저 닿을 위치였다. 파일을 놓고 한 발짝 물러서서 보았다. 하얀 탁자 위 투명 파일, 그 속에 하얀 A4 용지. 오직 형광펜의 노란색과 빨간 동그라미만이 하얀 배경 위에서 눈을 찌르듯 도드라져 보였다. 마치 건강검진 결과지의 이상 소견 표시처럼. 휴대폰을 꺼내 재혁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들어오면 탁자 위에 있는 거 확인해. 난 오늘 회사 근처 호텔에서 잘 거야. 생각할 시간 줄게. 전송. 그녀는 캐리어 2개를 끌고 신발을 신은 뒤 문을 열었다. 복도의 형광등이 창백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미색 타일 바닥이 차갑게 번들거렸다.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바퀴 두 쌍이 타일 위를 구르며 나란히 드르륵 소리를 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안에 사람이 있었다. 같은 층에 사는 박 여사님이었다. 50대 중반, 짧은 머리에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단지 내 슈퍼봉지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캐리어 2개를 끌고 타는 유나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 새댁. 어디 이사가? 유나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캐리어가 벽에 부딪혀 쿵 소리를 냈다. 그녀는 지하 주차장 버튼을 누르고 박 여사님을 보며 살짝 웃었다. 네, 가요. 더 좋은 데로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테니스를 치고 돌아온 재혁은 탁자 위에 서류 뭉치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라켓 가방은 여전히 어깨에 메고 있었다. 운동복 앞뒤가 땀으로 젖어 진한 회색 얼룩이 지도처럼 번져 있었다. 땀에 젖은 앞머리가 이마에 달라붙었고 땀방울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도 못했다. 그는 10분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다 파일을 집어들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시스템 과부하. 뇌가 수백 페이지 분량의 정보를 단 몇 초 만에 처리하려다 오류를 일으킨 생리적 반응이었다. 모든 페이지가 단 하나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끝났다. 그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유나에게. 뚜뚜뚜 전원이 꺼져 있어. 두 번째는 유나 친구 박은지에게. 신호음 3번 만에 연결됐다. 은지 누나, 저 재혁인데요. 유나 혹시 거기 있나요?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제가. 죄송해요. 재혁 씨. 이 박은지의 목소리는 수돗물처럼 차가웠다. 유나가 아무 말도 전하지 말라네요. 저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뚝 끊겼다. 세 번째는 유나 회사 대표 번호. 네, 서 과장님 오늘 안 계십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남편 되는 사람인데요. 아, 그렇군요. 따로 메모 남기신 건 없는데요. 메모 남겨드릴까요? 아, 아닙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몇 분간 멍하니 앉아 있었다.
턱에서 땀방울이 뚝 떨어져 이혼 합의서 첫장 합의라는 글자 옆에 작은 얼룩을 만들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다. 엄마. 수화기 너머로 민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TV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와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배경음으로 깔려 있었다. 왜? 유나가 이혼하겠대요? 전화기 너머가 2초간 조용해졌다. TV 소리는 계속됐지만 민 여사의 침묵이 모든 소리를 압도했다. 이내 민 여사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감히. 그 두 글자의 폭발력에 재혁은 휴대폰을 귀에서 2cm쯤 떼어야 했다. 걔가 무슨 자격으로 재산 분할을 해? 그 아파트 전세금 우리 집에서 보태준 게 얼만데. 내가 해준 1,200만 원 없었으면 너희 길바닥에 나앉았어. 재혁은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다. 어머니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숫자가 있었다. 그 3천만 원 보증금 중 1,800만 원은 유나가 결혼 전 모은 돈이었다. 외국계 화장품 회사에서 7년간 평사원부터 대리까지 승진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 하지만 그는 정정하지 않았다. 가족 모임 때마다 민 여사가 내 돈 1,200, 내 돈 1,200이 노래를 부를 때도 그는 고개를 쳐박고 밥만 씹었다. 너 딱 기다려. 내일 당장 서울 올라갈 테니까. 내 눈앞에서도 그 소리 하나 보자. 재혁은 고개를 숙여 탁자 위 서류를 보았다. 은행 거래 내역 세 번째 장, 680만 원 이체 내역에 노란 형광펜이 그어져 있었다. 민 여사 무릎 수술비였다. 수술 당일 병원에 모셔다 드린 것도 3일간 휴가 내고 병간호한 것도 유나였지만 민 여사의 기억 속에서 그 돈과 정성은 오로지 효자 아들의 몫이었다. 며느리의 지분은 0이었다. 엄마, 일단 오지 마세요. 제가 방법 찾아볼게요. 방법은 무슨? 그게 다 근본 없는 집안에서 자라서 그래? 시집와서 피만 빨아먹더니 이혼한다니까 돈 챙길 생각부터 하잖아. 네, 그럴 줄 알았다. 재혁은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을 탁자 위 파일 옆에 내려놓았다. 검은 액정과 하얀 종이가 차가운 LED 조명을 받아 번들거렸다. 그는 거실을 둘러보았다. 소파는 유나가 골랐다. 돈 아낀다고 할인 매장 돌아다녀 산 패브릭 소파. 3년 쓰니 가운데가 푹 꺼졌다. 탁자는 이케아, 모서리 칠이 조금 까졌다. 커튼은 유나가 직접 만들었다. 공인비 반이라도 아끼겠다고 재봉틀 앞에서 3일 밤을 새워 만든 것, 박음질이 삐뚤빼뚤한 곳도 있었지만 걸어놓으니 티가 안 났다. 이 집안의 모든 물건에 그녀의 손길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채워 넣었던 이 텅 빈 껍데기 속에 홀로 앉아 그녀가 남긴 마지막 서류를 보고 있었다. 이혼 조정 기간은 3개월이 걸렸다. 재혁은 도장을 찍지 않으려 버텼다. 미련 때문도 사랑 때문도 아니었다. 유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함양 집마당에서 소주 봉지를 들고 어머니 옆에 서 있던 이유와 똑같았다. 변화를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것이다. 도장을 찍으면 혼자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혼자 밥을 먹어야 하고 어머니의 분노와 친척들의 뒷말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 그는 유나를 못 놓는 게 아니라 유나가 담당하던 기능 밥 차려주는 사람, 설거지하는 사람, 시가 욕바지, 그리고 공동계좌의 안정적인 수입원을 못 놓는 것이었다. 그는 한 번만 기회를 줘라고 애원했다. 조정 기일마다 그 말을 반복했다.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태도는 비굴해졌다. 김 변호사는 유나 옆에서 무표정하게 기록을 남겼다. 재혁 측 변호사 의뢰인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 듯한 중년 남성은 서류만 뒤적이며 한숨을 쉬었다. 2달째 되던 날, 민 여사가 직접 등판했다. 함양에서 고속버스로 5시간을 달려 서울로 왔다. 회사 주소는 어떻게 알았는지 재혁이 말했거나 친척을 통해 알아냈으리라. 그날 유나는 저녁 7시까지 야근했다. 회사 로비 회전문을 나서자 11월의 찬바람이 둔탁한 칼날처럼 뺨을 스쳤다. 코트깃을 여미며 지하철역으로 향하려는데 보였다. 로비 소파에 민 여사가 앉아 있었다. 사무실 건물의 차가운 LED 조명 아래 민 여사의 주름과 검버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녀는 교회 갈 때 입는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추석 때보다 희끗희끗했다.
염색을 안 한 건지, 일부러 안 한 건지. 옆에는 불룩한 보냉 가방이 놓여 있었다. 지퍼가 덜 잠겨 랩으로 칭칭 감은 둥근 물체가 보였다. 김치통이었다. 유나는 회전문 밖에서 3초간 멈춰 섰다. 민 여사의 눈동자가 레이더처럼 로비를 훑고 있었다. 그러다 회전문 밖에 유나를 포착했다. 두꺼운 유리를 뚫고 날아온 시선에 유나의 견갑골이 움찔했다. 유나는 회전문을 밀고 들어갔다. 또각, 또각, 또각.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일정하게 울렸다. 그녀는 민 여사를 향해 걸어갔지만 걸음을 재촉하지도 늦추지도 않았다. 민 여사는 유나가 다가오자 자세를 고쳐 앉았다. 허리를 펴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분노가 아니라 비련의 각도였다. 입꼬리를 내리고 아랫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민 여사가 일어섰다. 유나야. 목소리가 떨렸다. 계산된 떨림이었다. 너무 과하면 가짜 같고 너무 약하면 호소력이 없으니 딱 눈물을 참는 늙은 어머니의 주파수에 맞춘 떨림. 에미가 잘못했다. 민 여사가 오른손을 뻗어 유나의 손을 잡으려 했다. 목소리가 일부러 커졌다. 유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로비를 지나는 모든 사람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남자 둘이 걸음을 늦췄다. 경비원이 쳐다보았다. 내가 사과하마. 돌아오렴. 응. 이제 가면 제일 큰 방 내어줄게. 다시는 혼자 부엌일 안 시킬게. 응. 민 여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흐르지는 않았지만 남들이 보기엔 충분히 애처로운 물광이었다. 유나야, 이 늙은이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보냉 가방 속 김치통, 교회 카디건, 붉은 눈시울, 떨리는 목소리, 완벽한 소품과 연기였다. 유나는 눈앞의 여자를 바라보았다. 3년 동안 명절마다 그녀는 민 여사를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너머니라고 불렀다. 척추가 자동으로 휘고 입술이 저절로 열리는 조건 반사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척추는 꼿꼿했다. 그녀는 똑바로 서 있었다. 민 여사님. 그 네 글자가 공기 중에 떨어지자 민 여사의 표정에 금이 갔다. 도자기에 생긴 실금처럼 아주 미세했지만 유나는 놓치지 않았다. 민 여사의 오른쪽 눈가 근육이 튀었다. 예상치 못한 입력값에 뇌가 당황했다는 신호였다. 어머니가 아니었다. 민 여사님이었다.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문제는 변호사 통해서 말씀하세요. 유나의 톤은 높지도 낮지도 않았다. 회사 회의실에서 실적 보고할 때와 똑같은 톤이었다. 로비에 CCTV 다 있습니다. 제 직장에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그녀는 민 여사를 스쳐 지나갔다. 또각, 또각, 또각.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명쾌하게 울렸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서울의 11월 밤바람 속으로 걸어나갔다. 20걸음쯤 걷고 나서야 심장이 뛰는 것을 허락했다. 가슴 속에서 심장이 갈비뼈를 쾅쾅 때렸다. 너무 오래 갇혀있던 짐승이 문 열린 걸 알고 날뛰는 것 같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민 여사 앞에서 보이면 안 되는 떨림이라 코트 주머니에 양손을 깊숙이 찔러 넣었다. 찬바람이 깃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계속 걸었다. 일정하게 흔들림 없이. 마침내 법원 판결이 나온 날 서울 하늘은 회색이었다. 흐린 날의 회색이 아니라 초겨울에 건조하고 물기 없는 빛바랜 헌옷 같은 회색이었다. 김 변호사가 법원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깔끔한 검은 정장 차림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축하합니다. 서 선생님. 김 변호사가 판결문을 건넸다. 유나는 법원 돌계단에 서서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판결 주문, 피고 한재혁이 혼인 기간 중 부부 공동재산을 모친 명의로 무단 이체한 점, 누적 2,400여만 원, 모친 민 모 씨가 원고에게 지속적인 모욕적 언사를 한 점, 녹취록 증거 채택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의 지분은 원고 60%, 피고 40%로 분할한다.
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 유나는 판결문을 덮었다. 1,500만 원 재혁은 대출을 받아야만 이 돈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중견 건설사 대리라 월급이 적진 않지만 지난 3년간 야금야금 가정경제를 갉아먹어 왔으니 민 여사 용돈, 수정이 카드값, 거기다 대출 이자까지. 그의 재정 상태는 금간 건물이나 다름없었다. 유나는 마포 아파트 지분을 매물로 내놓았다. 부동산 중개인은 집을 둘러보더니 가격을 불렀다. 요즘 마포 시세가 괜찮긴 한데 평수가 작고 인테리어가 좀 낡아서 유나는 흥정하지 않았다. 딱 한마디만 했다. 빨리 팔아주세요. 매각 대금을 받은 뒤 그녀는 그동안 모은 돈을 합쳐 홍대 근처에 빌라 전세를 얻었다. 월세 없이 보증금만 내면 되는 집이었다. 5층이었다. 엘리베이터는 없었다. 처음 집 보러 갔을 때 5층까지 걸어 올라가느라 현관에서 한참 숨을 골라야 했다. 중개인이 민망한 듯 웃었다. 5층이라 좀 힘들긴 한데 채광 하나는 끝내줘요. 들어가 보았다. 15평. 혼자 살기엔 차고 넘쳤다. 거실은 작았지만 소파, 탁자, TV 놓으면 딱이었다. 침실엔 더블 침대와 작은 옷장 하나면 충분했다. 부엌은 반 오픈형이었고 싱크대 옆에 작은 창문이 있었다. 문을 여니 맞은편 건물과 은행나무 한 그루가 보였다. 욕실엔 욕조가 있었다. 작지만 혼자 몸 담그기엔 충분했다. 그녀는 거실 창가에 섰다. 남동향. 11월 오후 3시에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마룻바닥에 직사각형 빛 조각을 만들었다. 따뜻한 노란색, 바닥에 깔린 금빛 담요 같았다. 창밖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고 있었다. 어설픈 연두색이 아니라 완전하고 철저한 숨김없는 샛노란 색이었다. 햇살을 받은 나뭇잎들이 수천 개의 금화처럼 반짝였고 바람이 불 때마다 한두 잎이 천천히 회전하며 떨어졌다. 중개인은 마트 가깝고 지하철역 7분 거리, 방은 좋다며 떠들었지만 유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은행나무만 바라보며 생각했다. 3년 동안 수많은 창밖 풍경을 봤다. 마포 아파트 창문은 옆동 시멘트 벽을 향했고 함양시가 부엌 창문은 길고양이 다니는 담벼락을 향했다. 진주 호텔 창문은 밤새 번쩍이는 네온 사인을 비췄다. 하지만 은행나무가 보이는 창문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여기 할게요. 그녀가 말했다. 이사하던 날 유나는 짐꾼 한 명만 불러 큰 짐을 올리고 나머지는 직접 날랐다. 7번을 오르내렸다. 책, 옷, 그릇, 인터넷으로 산 중고 세탁기, 세일 때 사둔 침구 세트. 마지막 짐을 옮기고 현관문 틀에 기대 앉아 찬 벽에 등을 대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덜 닫힌 창틈으로 겨울바람이 들어와 발목을 스쳤다. 진짜 추위였다. 비유도 상징도 아닌 영하 2도의 서울바람이 살에 닿는 물리적 통증. 그녀는 몸을 떨며 일어나 창문을 꽉 닫았다. 창밖에는 여전히 은행잎이 지고 있었다. 이듬해 추석. 유나는 새 집에 혼자 있었다. 헐렁한 회색면 티셔츠에 면바지 차림이었다. 머리는 검은 고무줄로 대충 묶어 아래로 늘어뜨렸다. 발에는 새로 산 도톰한 수면 양말을 신었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고무가 박힌 양말이었다. 소파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등 뒤에 쿠션을 받쳤다. 노트북엔 넷플릭스가 켜져 있었고 2주째 정주행 중인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탁자 위엔 배달 음식이 있었다. 치킨, 반반, 간장 반, 후라이드 반 프랜차이즈 로고가 찍힌 갈색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다. 옆에는 500ml짜리 카스 캔 맥주가 있었다. 알루미늄 캔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거실 조명을 받아 반짝였다. 그녀는 후라이드 닭다리를 집어 한 입 빼어 물었다. 바삭한 튀김옷이 부서지며 육즙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탄산이 혀를 때리고 시원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가슴까지 내려갔다. 들기름 쓰라고 강요하는 사람도 없었다. 너무 빨리 뒤집는다고 타박하는 사람도 없었다. 밥 먹는데 와서 짜다고 한 소리 하는 사람도 없었다. 다 먹고 난 뒤
접시 14개와 냄비 3개를 설거지통에 던져놓고 가는 사람도 없었다. 휴대폰 화면이 반짝였다. 작년에 이직한 전 직장 동료가 보낸 카톡이었다. 캡처 사진이 한 장 첨부되어 있었다. 재혁의 SNS였다. 사진 한 장과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라는 멘트. 함양 본가였다. 유나는 배경을 바로 알아봤다. 거실의 미색 벽지, 불상 그림 족자, 그 아래 놓인 제사상. 상 위에는 과일과 떡이 쌓여 있었다. 사진 속 사람들. 재혁은 왼쪽에서 술잔을 들고 웃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늘 그렇듯 무표정하게 소파에 앉아 있었고 민 여사는 재혁 옆에서 대회용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부엌 문가에 수정이 서 있었다. 유나는 사진을 확대했다. 수정의 얼굴. 3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언니 오셨어요 하며 생글거리던 표정도 전 올라갈게요 하며 얄밉게 웃던 표정도 아니었다. 썩어 있었다. 입꼬리는 축 처졌고 미간은 찌푸려졌으며 턱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억지로 그 자리에 서서 하기 싫은 일을 강요받는 사람의 노골적인 불만이 얼굴 가득했다. 그리고 그녀의 몸에는 앞치마가 둘러져 있었다. 그 하늘색 면 앞치마. 유나가 작년에 가스레인지 위에 벗어두고 나온 바로 그 앞치마였다. 유나는 앞치마를 2초간 응시했다. 시선이 사진 구석으로 옮겨갔다. 수정 뒤편 가스레인지 위에 흐릿하게 프라이팬과 들기름 병이 보였다. 그 치과의사 수정의 남자친구는 사진에 없었다. 유나는 2달 전 동료가 해준 말이 떠올랐다. 내 전 시누이, 그 치과의사랑 헤어졌다더라? 남자 집에서 직업 없다고 반대했대나 뭐래나. 유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수정은 헤어졌다. 치과의사는 떠났다. 데려올 남자친구가 없으니 방을 비워줄 필요도 없다. 하지만 그건 동시에 부엌에서 부려먹을 언니도 사라졌다는 뜻이었다. 민 여사는 전 붙일 사람이 필요했을 테니까. 유나는 캡처 화면을 한 번 더 보고는 휴대폰을 뒤집어 소파에 던져두었다. 간장 치킨 한 조각을 집었다. 끈적한 검은 소스가 묻어 윤기가 흘렀다. 크게 한 입 빼어 물고볼이 미어지게 씹으며 시선을 다시 노트북 화면으로 돌렸다. 드라마 속 여주인공이 쓰레기 같은 전 남친에게 사이다 발언을 날리고 있었다. 배경음악으로 웅장한 복수극 BGM이 깔렸다. 창밖 가을바람이 은행나무를 흔들었다. 잎은 거의 다 떨어졌고 끈질기게 남은 몇 잎만이 가지 끝에 매달려 흔들거렸다. 멀리 어느 집에서인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가족들이 모였나 보다. 방 안은 따뜻했다. 보일러 온기가 바닥에서 올라왔다. 등 뒤의 쿠션은 체온으로 데워져 포근했다. 손바닥에 차가운 맥주 캔과 엉덩이 밑에 따뜻한 바닥이 기묘한 균형을 이뤘다. 전 붙일 필요 없다. 설거지 안 해도 된다. 남의 집 소파에서 쪽잠 잘 필요 없다. 새벽 5시에 일어나 8시간 차 타고 에어컨 없는 부엌에 6시간 서 있고 기름 튀어대이고 욕먹고 얇은 이불 하나 던져주는 대로 바다 시아버지 지나다니는 길목에서 자는 척할 필요 없다. 이제는 없다. 치킨을 다 먹고 손가락에 묻은 양념을 쪽 빨았다. 탁자 위 티슈를 뽑아 손가락 하나하나 꼼꼼히 닦았다. 다 쓴 휴지는 구겨서 소파 옆 쓰레기통에 던졌다. 하얗고 작은 쓰레기통. 오직 그녀만의 쓰레기만 담기는 통이었다. 창밖을 보았다. 어둠이 내려앉았다. 은행나무는 검은 실루엣이 되었고 마지막 남은 노란 잎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이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멀리 빌딩 숲에 불이 켜지며 땅 위에 별을 뿌려놓은 듯했다. 유나는 남은 맥주를 비웠다. 톡 빈 캔을 탁자에 내려놓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일어나 기지개를 켰다. 척추 뼈마디가 두두둑 소리를 냈다. 고통의 소리가 아니라 몸이 펴지는 소리였다. 침실로 들어갔다. 그녀가 직접 고른 침대였다. 누가 깔아준 요가 아니라 소파에 던져진 이불이 아니라 인터넷 리뷰 20개를 뒤져 주문하고 5일을 기다려받아 직접 조립한 180cm 광폭 더블 침대. 이불은 순백색이었다. 베개는 2개의 하나는 베고 하나는 끌어안고 자는 용도였다. 침대 위로 기어 올라가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당겼다. 이불 속은 따뜻했다. 베개 높이는 완벽했다. 창밖에서 은행나무 가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래된 자장가처럼 사각거렸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내가 고른 침대에서, 내가 빌린 집에서, 내 이불을 덮고 마침내 잠이 들었다. 끝.